이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행사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양심수 관련 행사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통합진보당 우리 한번 다뤘었죠? 해산과정이 김기춘 기획 작품이었다는 것이 고 김영환 다이어리에 나왔었다고 이 최순실 게이트 한참일 때 한번 김재현 전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어요.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그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김재현 전 의원과 안소희 파주시 시의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본인이 일하는 동안 안종범 전 수석이 남긴 종범실록처럼 업무 일지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 업무 일지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그 김영환 씨의 부모님이 이 다이어리를 공개하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내용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이게 업무 일지가 2014년 6월 14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7개월 분량도 안 돼요. 네. 근데 그 7개월 동안 무려 45군데에 발견이 됐고 45군데 등장을 했다? 네. 통합진보당 또는 내란모 사건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특히 지난번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내통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의혹을 다룬 선고기 미리 알고. 판결은 이번에 우리가 탄핵될 것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는데 일정까지도 그때는 언제 나온다, 어떤 판결이 나온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나오죠. 다이어리에. 그 말씀은 다 드렸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오늘은 아까 양심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미리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발판으로 해산의 발판으로 삼았던 내란음모 사건 관련한 부분만 일부 가지고 온 거고요. 특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 과제들 중에서 국정원 TF가 만들어져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실제로 다뤄지고 있고 조사가 시작됐죠. 예컨대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이런 것들도 국정원 조작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여기에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해산의 전말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청와대의 공작 여러 음모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과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22일 공개된 거에는 통합진보당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어떤 보도 나온 것 중에 국정원 아직 TF에 없습니다. 네. 밝혀야 될 이제 사안 막 중에 시작하는 과정인데 아직 없고 어떻게든 여기서 좀 크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안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네네. 양심수라고 하니까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가 양심이야. 자기가 자기 주장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양심수예요. 착한 게 양심수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양심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 자기 신념에 따른 주장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게 그냥 양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는 양심이 착하냐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니까 착한 사람들이 끌려간 게 아니잖아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양심수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 양심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뭡니까, 근데? 2014년 9월에는 14가지 정도 사건들을 짚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통합진보당 사건과 아로 사건, 재판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보고 있었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굉장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1년 후까지 챙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14년 6월 25일과 8월 25일에 있었던 업무일지입니다. 6월 25일에 보면 8월 중순경에 서증조사 등의 절차들이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8월 중순이면 마무리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7월 28일에 아로 사건 항소심 결심이 있기 때문에 8월 5일쯤에는 뭐 증인신문을 하고 공판 기록이 이런 얘기들을 재판 소송 당사자들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챙기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그런데 민정수석이 챙기고 있었다. 네, 문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8월 25일 정확하게 2달 후에 통진당 사건 관련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라. 그래서 법무부 TF와 접촉을 하고 다양한 홍보, 여론전 같은 걸 펼쳐라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오죠.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래대로라면 8월 11일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내란음모가 있었다고 떠들썩하게 큰 중죄를 지었다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8월 11일에 내란음모가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죠. 네. 네. 일단 항소심에서 그 당시에 무죄가 났고 나중에 그리고 아로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몰라요. 잘. 왜냐하면 그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고 해산된 것만 대대적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가 다 유죄가 났겠거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당연히 해산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해산이 빨라졌죠. 그래서 당시에 긴급하게 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헌법재판소에 법무부가 청구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인인데 청구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수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증인도 갑자기 바꾸고 서적 내용도 바꾸고 막 바꾸게 되는데 저희 통합진보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재판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바꾸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전혀 토를 달지 않고 법무부가 증인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줬던 거죠.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봤더니 이미 저렇게 이 8월 11일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한 전수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지원 방안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마련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대통령 집중 관심 사항인 이정희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대선 토론 때 복수를 한 거죠. 실제 그 복수를 하는데 그 총괄 기획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이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 것이고 그 단서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거기서 끊임없이 체크해 가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낼지를 미리 알고 그리고 언제쯤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도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그때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도 미리 알 뿐만 아니라 네.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가 하는 내용을 새로 가져왔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탄원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 탄원서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요. 네, 당시에 목사, 주교, 스님 이렇게 등장하니까. 종교계의 가장 높으신 분들께서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탄원서를 제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특히 8월 중순에 교황 방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에. 그래서 관련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저렇게 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종교계까지 자신들의 정치 공작의 영향 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관련 기고문 같은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종교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게 먹힐까봐 네. 선처 탄원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이제 법원에 제출하고 네. 그러니까 논평 몇 군데서 했어? 네 군데 체크한 거죠. 언론까지 네.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이 이석기 선처를 또 탄원했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반박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얘기를 끊으려면 너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거야? 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사실 기본적으로 다 비겁하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 사안은 이게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동조하느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김기춘의 기획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동의하지 않는 주장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정당, 합법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을 공중분해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게 민주주의 프레임이죠.
그렇죠. 이 프레임이 진 거예요. 지난 박근혜 정권 사이에는 여전히 그거 정당 빨갱이 드니까 해산 잘한 거지 라고 말해버리는 게 훨씬 자기가 안전해지는 길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파이스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훌륭한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꼼꼼하게 해서 우리를 그 틀 속에 프레임 속에 강력하게 가둬놓고 정작 우리를 그런 프레임에 가둔 남자 여자 박근혜 김기춘 감옥 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인식의 감옥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거잖아. 통합진보다 막 말해도 돼. 근데 그 프레임에 덫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소신을 얘기해 주셨던 분 중에 2014년 11월 해산 직전에 문재인 당시 대시 가서 얘기하고 있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얘는 뭐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도 돼요. 아니요.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 김희수 그 헌재소장 지명을 할 때도 통합진보당 해산에 소수 의견을 낸. 그나마 이 관련해서 언급해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 양반 비겁하진 않아. 아니 그 건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죠. 김희수 헌재소장 반대하는 논리 중에 너 그때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반대하잖아. 해산 반대하는 소수 의견 냈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을 맡아?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죠. 김기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근데 이분은 왜 나왔냐 이거지. 같이 자기 사연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 지금 말씀하셨던 그 통합진보당의 2013년도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그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그리고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현재 아직도 감옥에 있거든요. 저는 그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의 아내이고요. 그리고 저도 현재 그 남편과 똑같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뭘 했길래 남편도 가고 본인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저희 집에 정말 뭐 숫자로 셀 수 없는 국정원 직원들이 새벽 6시에 저희 숫자로 셀 수 있겠지. 정말 셀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 아침에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국정원하고 차들과 뭐 이제 사람들 때문에 거의 아이들 유치원 버스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 몇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십 명 집 이상. 안에 제가 17평, 18평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그 아파트에 저희 마루에만 한 20명 넘게 국정원 마루에만. 직원들이 오셨어요. 네. 주로 새벽 6시에 네, 들어왔었고 그 외에도 그 밖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숫자의 뭐 국정원과 또 뭐 협조를 나온 경찰 골목이 꽉 찼다. 네. 그리고 또 의아했던 거는 같은 시간대 거의 국정원이 들어닥쳤을 같은 시간대에 뭐 TV조선이라든지 그런 언론사들이 이미 집 앞에 이제 와 있고 정말 저희가 뭔가 우리 혐의가 뭐지라고 알기도 이전에 벌써 언론 TV를 트니까 저희 남편의 혐의가 막 나오고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국가전복 세력, 내라는 뭐. 정말 뭐 국가 전복을 획득한 그런 사람으로 정말 괴물로 이렇게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사건에 이제 아직도 그 피해로 뭐 구속되어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 사건이 그분들만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 역시도 저를 비롯한 저희 통합진보당의 대변인이었던 홍성규 대변인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아직도 그 재판 나머지 사람들 재판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재판 그럼 본인도 곧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변한 게 없어요? 저희들이 변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간에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힘겨운 사실은 싸움을 해왔었고 아무도 사실은 안 도와줬겠지. 정말 두려운 거는 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줄 몰랐거든요. 저희가 더 힘들었던 거는 이제 국민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지. 통합정부보다 소속이었다고 하면 왜냐하면 김재현 전 의원이 나만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 딴 사람 안 만나주거든. 통합진보당과 엮이면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예, 네. 정말로 그랬었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가장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까지를 해명해야 될지조차를, 가늠할 본인이 수 그러면 없을 한 일은 뭐예요? 본인이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요. 계신 거죠? 그 행사에 저희 참여했다? 아시다시피 내란 음모는 없었고 아로는 없었다라고 이미 대법원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이 내란 음모와 관련된 걸로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으로.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재판장 안에서 여전히 그날의 2013년 내란 음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연했던 장소에 참여했다? 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네. 그와 같은 뜻에 동의하느냐를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가 관련 없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재판장 안에서 이 검찰의 그런 소위 말하는 사상검증, 국가보안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없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 현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재판장 안에서 혐의는 국가보안법으로 올가매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덫을 씌우고 있는 그 상황이죠.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죄가 났지만 국가보안법으로 묶은 다음에 실제 묻는 건 그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내란 음모 사건 관련해서 이번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안에서도 저희 또 그날의 강연록을 또 저희가 다 들어야 하는, 뭐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았던 비록 사람들조차 대법원에서는 알아도 없다고 판결이 나긴 했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국가 내란을 획책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이미 지금 감옥에 다 가 계시잖아요. 이석기 네.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 관련자들이 이미 사법 책임을 지고 감옥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연대 책임이라고. 아니 보통 같은 사건으로 같은 장소에서 그 강연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갔으면 뭐 부인은 정상을 참작한다든 그런 거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상 참작은 구속 여부 정도만이지 아예 그 재판에서 다투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저희 그 남편이 이제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부부인데 부부가 서로 어떻게 다 서로를 위하고 공유하겠지. 거짓말 하겠지라고. 거짓말 하겠지. 이런. 그래서 이 사건에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틀림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좀 와주세요. 아니 근데 양심수에는 통합진보당 관련자들도 있는 것은 있지만 아닙니다. 네, 그만 다른 분들도 있는 것은 굉장히 아닙니다. 많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있고 다른 분들은 충분히 지지받거나 그 분들에 의해서 기억되겠지만 통합진보당은 아니거든. 그런 비슷한 얘기가 촛불 때 있었죠. 네. 촛불 때도 다른 거는 다 해도 되는데 통합진보당 얘기만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촛불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됐었죠. 뭐 금기어야. 이 기회에 당원으로 가입하세요. 아니 지금 어떻게 당이 가입하죠? 없어졌는데 아니, 통합진보당 당도 없어, 이제. 없어지고 네. 네. 통합진보당도 없어지고 여기 옆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었던 국회의원도 없고 지방의원 수백 명이 되던 지방의원들도 다 직위 뭐 호소할 때도 없죠. 예, 이제 정말 사실은 호소할 때도 구심점도 없이, 없고 예. 그러니까 이미 팟파이스밖에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라도 하려면 국회의원 내가 지난번에 나와서 못 물어봤는데 국회의원 이제 관두고 나서 뭐 먹고 살아요? 진짜 벌써 한 2년 6개월 지나서 저도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알아봤는데 저를 써주는, 고용해주는 사람이 그렇지. 없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잖아. 네, 뭐 빵집 아르바이트부터 뭐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쉽지 않아서 결국은 저의 실체를 모르는 그 신문 배달 일을 작년 이제 여름 가을까지 몇 달 했었어요. 신문 배달? 네. 국회의원 하다가 조선일보부터 모든 신문 배달. 20여 종의 신문들 신문 배달 하고. 하다가. 네, 지금은 지난 연말부터 조그만 동네 책방 차려가지고 그것도 뭐 돈은 안 됩니다만. 아니 온라인 서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책방으로 돼요? 네. 그래도 뭐 제가 다른 프로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방송 나오고 난 다음 날부터 바로 다음 날 그냥 전화 와서 아무 책이나 10권 보내주세요. 이런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후원한다. 의정부에 있는 인생서점이라는 곳입니다. 네, 책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이미 사실은 통합진보당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한 사회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냥 감옥 간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살짝. 아니, 최소한 모른 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직접 가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 정도 관심은 보여줘도 된다. 오늘 나온 이유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어떻게 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아니면은 역사에 이미 그 확인된 바처럼 그 전두환 대통령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그런 살인범도 무죄에 가까운 그 2년만 살았잖아요, 감옥에서. 그 무기징역을 받고도 2년만 살고 사면복권이 됐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지금. 네, 저희가 어떠한 정치 활동에서 정당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과도하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다라면은 저는 그거에 대한 대가는 국민들에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 정치 안에서 그 처벌받아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감옥에 가둬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말 유례 없이 지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저희 통합진보당의 관계자들이 4년씩 지금 아직도 감옥 안에 있거든요.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고 특히나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후에 정말 국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좀 박수도 치시고 정말 개혁 과제를 잘 해낼 거다라는 희망이 정말 많으신데 저희는 정말 이 양심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말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끌면 끌수록 정말 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십사 정말 도와주십사 나왔고요. 다행히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 광화문 촛불 국민들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데 뒷받침을 묵묵히 해주셨던 분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정말 그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 안에서 잊혀지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잊지 않는다라면은 언젠가는 정말 국민분들이 기뻐하시는 이 새로운 문을 연 이 시대에 저희 양심수들도 그 문을 열고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계기가 저희가 항상 어느 구석에서 저희들끼리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촛불 들고. 그리고 저희들 가족들 부인들끼리만 정말 목나와 외쳐왔었는데 이런 광장이 열려서 그 광장 안에 저희들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눈물겹습니다. 네, 꼭 도와주셔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정말로 이런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현 의원도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전 이게 당이 해산된 지도 2년 반이나 지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피해자의 신분으로 이런 곳에 나오고 다른 분들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 가을, 겨울, 봄까지 촛불 들면서 고생 하셔서 좀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우리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10만 명의 당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가족들로부터든 주위 사람들로부터든 받았는데
그 부분을 치유하는 과정의 저는 시작이 양심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나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장 이제 그 심금을 울렸던 장면 중 하나가 5.18 행사 때 유가족분 이렇게 안아주셨었잖아요. 국가의 폭력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국가가 괜찮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수의 사면, 박근혜의 공작정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사면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당이 없어진 당을 어떻게 다시 만들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많이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는 게 어떻게 도와주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도와주는 건지. 돈만 보내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잊지 않으면 돼요. 적당히 어디 한 구석 기억에 두고 있다가, 이런 이슈가 정말로 등장할 때, 한마디 정도 보태주는 거? 볼테르 얘기로 끝내세요. 예. 볼테르요? 예. 뭐라고 했잖아. 찾아봐요. 유명한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혹여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여기 정도 찾아가는 것, 혹은 홈페이지 정도 가보는 것, 그 정도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분이죠. 곽상은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처음엔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이제 최초로 이 소송에 승리한 변호사로 드디어 알려지기 시작하신, 그래서 저한테 패소 판결문과 승소 판결문을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문이 이제 이 첫 장이에요. 첫 장.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세 줄쯤 읽었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말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주문을 보면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그 뒤에 보면 금액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결은 어떤 논리로 이게 일부 승소야 아니면 전부 주문에서 일부가 패했기 때문에 네. 형식적으로 일부 패소가 맞습니다만 일부 패소. 실질적으로는 다 이긴 겁니다. 정신 승리 아니고? 아닙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1번의 주문을 보시면 이 사건 소중 약관 규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는 얘기인데 약관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약관이 무효라는 거였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약관 규정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2번 주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관, 그러니까 2단계 이상의 전기요금 약관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반환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문 내용의 중간에 보시면 이 약관은 무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실제 내용상으로는 다 이긴 거다. 예, 내용상으로는 100% 이긴 겁니다. 지난 6번에 걸쳐서 계속 졌잖아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겼잖아요, 처음으로. 예, 예. 정권 교체 효과입니까? 그것과는 뭐 완전히 무관한지 여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 사건, 이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지금까지 진행 경과를 보면 정권 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겼다만 얘기했지 이게 어떤 소송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원래 소송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몇 명 모였죠, 그때? 처음에 소 제기하신,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신 분들은 대략 1,100분가량 되는데요. 네. 이 판결물에 포함되신 분은 대략 890분가량 됩니다. 890분. 그러니까 대략 한 100여 분 정도가 소취하, 그러니까 소송 중간에 그만두신 건데요. 네. 그분들께서 그만두시고 싶어서 두신 것이 아니라 네. 한국전력공사가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요금과 네.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서 네. 부득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소취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긴 내용은 뭡니까? 이번에. 전기요금 약관,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전기요금 약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요. 그중에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 주택용 전기요금은 또 6단계 요금 규정으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6단계 얘기 많이 했죠. 예. 6단계 누진 요금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뭐냐면은 2단계 이상의 누진 요금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2단계 이상의 요금 무효다. 그렇습니다. 어머, 그러면 다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납부한 정기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이상으로 납부한 정기 요금도 있겠죠. 예, 당연히.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한 정기 요금과 1단계 요금으로 산정한 정기 요금, 그 차액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판결 받으신 분들은 이게 6개월 정도 시행된 약관, 네. 6개월 정도 시행된 약관의 규정이 무효임을 받은 것인데요. 지난 10년간 그 요금 규정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기본적인 요금 규정 체계는 동일하지만 각 단계별로 1원 혹은 2원씩 올립니다. 네. 그렇게 약관이 5차례 변경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 이 무효임을 선언받은 약관은 그 중에서 6개월 정도 시행된 약관입니다. 최종 개정돼 가지고 시행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스토리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이 전기요금 규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2012년부터인데요. 네. 이 제가 무효 확인을 받은 약관이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된 약관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처음 시작을 한 것이었고, 소송 진행 중에 한국전력공사가 그 이후에 2차례 약관 변경한 것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약관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소송 거의 말미에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그 사실을 말을 해서 제가 청구 기간을 줄인 것입니다. 아하. 이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그래서 6개월 정도 시행된 약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치 요금 돌려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개월치인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돌려받으신 분이 무려 450만 원가량입니다. 얼마 내고 소송에 참여했죠, 그분이? 15,000원 내셨습니다. 남는 정산인데, 이걸. 크게 남는 정산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저희가 이제 이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과다하게, 그러니까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해서 징수한 전기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청구 기간은 법률적으로 10년이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관은 작년 2016년이죠. 네.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2016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관 전기요금 체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전부 다 6단계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누진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한 누진율도 11.7배라고 하는 것인데 11.7배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약관 하나가 무효로 선언되었다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약관이 다 무효로 선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표현은 매우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판결의 논리를 깨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지금 6개월 동안 실제로 반환 받게 되는 가장 큰 금액이 450만 원인데 1년이면 900만 원이죠. 10년이면 9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금액입니다. 한전 쪽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을까요?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패소 판결을 제가 무려 6번을 받아왔습니다. 아쉽게도 받았는데 그 6번의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실제로 전기를 공급할 때 드는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한전이 사용하고 있는 원가라는 개념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얘기는 많긴 합니다만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총괄 원가라는 것인데 이 원가라는 개념을 그 원가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냐면 세금, 인건비, 한전의 모든 운영비용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그 원가에는 한전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국정감사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이 소송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전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그래도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라
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 패소 판결의 이유는 그 원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가를 알 수가 없다. 원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었다, 계속해서. 그래서 패소한 것입니다. 예. 제 주장은 뭐였냐면 실제로 원가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회계학자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그 산정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원가라는 것이 전기 생산 원가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가의 기준조차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 판단을 했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전이 항소를 하려면 예. 만약에 지금까지 패소 판결에 따라 다시 판결을 받으려면 원가를 공개해야 될 부득이 것이다. 원가를 공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가를 공개해 주시면 기쁘죠. 왜 기쁘냐? 그동안 한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번 재판은 어떻게 그 승소의 논리가 뭡니까? 제가 지금 총 12개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12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은 동일합니다. 예? 같은 서면을 가지고 제가 계속 보완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판결은 지금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 패소 판결을 받고 제가 그때 항소를 하면서 제가 그 수많은 주장을 했는데 왜 그 수많은 주장에 대해서 단 하나도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관,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한 약관인지를 보려면 이 한전의 전기요금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보려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 그러니까 저희 모두들입니다. 이 저희 모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한전이 어떠한 이익을 보는지, 저희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소 판결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의적으로 추출한 몇 개의 샘플만을 가지고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판결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이 판결문에도 분명히 원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송 과정 중에 계속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OECD 국가,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이제 선진국 하니까 OECD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주택용, 산업용, 그다음에 공공 상업용 등의 사용 비율이 대략 30대 30의 비율로 일정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유독 주택용의 소비 비율이 13% 미만이고요. 산업용이 54%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용량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왜곡이 발생했다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전기를 매우 아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국민보다 절반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집에서 다른 집보다 반 이하로 쓰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쓴다는, 그러니까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그런 악덕 주부로 그냥 오명을 지금까지 계속 입었던 것이죠. 그 주된 이유는 누진 요금 체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난 40년 이상 동안 전기를 아껴 씁시다라는 캠페인을 저희가 매번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죄악이죠, 죄악. 낭비하는 거죠. 예. 귀중한 자원을 함부로 쓰는 그 불량한 시민이고 전기를 아껴 쓰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기는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 쓰는 것에 불과한데 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기 소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 훨씬 비싸게 전기를 쓰는 동안 산업용 전기는 훨씬 싼 가격에 펑펑 쓰고 있어서 우리가 아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그들은 싼 값에 마구 쓰고 있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판결문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나요?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주택용만 적용이 돼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주택용 전기요금이 높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면 결과적으로는 높은 전기요금에서 징수한 이득을 가지고
싼 전기를 공급받는 주체에게 돈을 주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준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전기라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걷어서 대기업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바로 예. 그 통계적으로는 연간 한 2조 원가량 됩니다. 그거를 되돌려 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네. 제 주장은 제가 원가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발간된 자료나 통계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산업용 전기의 생산 원가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주택용 전기의 원가도 있을 텐데,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제로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정들을 보게 되면 2단계 이상의 요금이 이미 다른 용도보다 높다는 것이거든요. 2단계부터 이미. 예. 이게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멘탈리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왜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불만 많잖아요. 국내에서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해외보다 덜한 품질로 자동차를 팔아 만든 이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더 좋은 품질로 더 싸게 팔고 있다. 하지만 수출이니까 우리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판결문의 내용 중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 사용자들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등을 사용하는 전기 사용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누진제의 도입은 다른 용도의 전력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 요금제에 비하여 전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차별적 취급을 하는 합리적 이유와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에게만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도입한 이유, 최근,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016년 12월에 누진제를 개편한 이유 등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성명, 그러니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관심 생겼죠. 앞으로 추가적인 소송이나 혹은 나도 그럼 6개월치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 사무실 전화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이 네. 소송은 모든 사람이 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파트도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800명은 당연히 혜택을 입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같이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길이 있냐 이거죠. 지금 참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진짜요? 그럼요. 제가 김어준 총수님의 거기 능력을 믿고요. 네. 하루에 10,000명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가하면 6개월치를 돌려받는다고 하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10년치 청구할 것입니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참하지 않았지만 판결이 난 이후에도 예. 이 청구하는데 함께 동참할 길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소식. 전세를 사시든 월세를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집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만 여기로 하면 돼요? 저희 법인에 전화를 하시면 10,000원 내고? 조금 더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 이유는요. 이 청구 기간이 늘어나면 청구 금액이 늘어납니다. 네. 청구 금액이 늘어나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렇죠. 인지대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얼마 받으실 생각이세요? 일단 지금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 6개월, 한 1년 정도를 청구하는 데는 15,000원을 받으면 대충 충당이 됩니다. 15,000원. 예, 근데 한 10년치를 청구하게 되면 네. 사실은 그의 한 10배를 받아야 되는데 15만 원이요? 그럼 참가를 안 하세요. 그렇겠죠, 당연히. 참가를 안 하셔가지고. 나중에 받을지 모르는 100만 원을 위해서 지금 10만 원을 쓰라고 하면 잘 안 해요. 10,000원은 오케이. 참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 구득이 5만 원 정도 5만 원. 하려고 합니다. 5만 원을 내고 10년치를 되돌려 받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한 100만 명 모아놓고 지금
딱 하나 이겼잖아요. 네. 앞으로 판판이 지면 어떡해요? 판판이 졌다. 그래도 제가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지금까지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시면 제가 처음 소제기를 하고 2015년도 여름에 3개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됐습니다. 그때 이슈가 돼가지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됐습니다. 그때 각 3개월 동안 인하된 금액이 각 5천억 원입니다. 이미 1조 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부터는 전기요금 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1년 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수치 금액이 아니, 그 얘기 자세히 듣고 싶지 1조 않고요. 원가량이 줄어듭니다. 5만 원을 내면 참가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5만 원을 내면 혹시 나는 1년치만 돌려받을 거야 하면서 15,000원으로 참가할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상품군 한 3가지 정도로 해주시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부당하게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당하게 납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 참가 비용이 더 아까운 거거든요.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일 하셨고, 더군다나 돈까지 벌어준다고 하니까, 전화 많이 해보세요. 어디죠? 법무법인? 예, 저희 사무실 이름은 법무법인 인강입니다. 아, 인터넷 강의할 때 그 인가?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무슨 프로젝트예요, 이건? 그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한 범죄 행위, 네. 혹은 직무에 위배한 행위, 그러니까 헌법 및 법률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네. 그 직무의 상대방인 국민이 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일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개개인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죠, 근데? 직접적인 손해를 사실은 입증할 수가 없죠. 손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크게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손해, 적극 손해, 소극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입니다. 정신손해. 위자료 혹시? 예, 위자료 청구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가 당신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내놔라. 일단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미 소송에 참가하신 분들이 10,000분이 넘습니다. 10,000명? 얼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위자료 액수는 그 사건의 경위와 그 증거들을 살펴보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구한 금액은 없어. 얼마 내놓으라고? 청구한 금액은 지금 1인당 50만 원 청구했습니다. 1인당 50만 원. 예. 그럼 10,000명이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첫 번째 소송의 경우에는 5,000분, 네. 두 번째 소송의 경우에는 4,160분, 네. 세 번째 소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6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00명 정도가. 대략 10,000분이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그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송 절차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도 정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거기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거기 하고 계십니다. 근데 틀림없이 저쪽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였고 뭐 기타 등등의 논리를 내세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개할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싸울 것이다.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직무 위배 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인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50만 원씩 10,000명이면 얼마죠? 50억인가요? 네,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50억. 예. 50억으로는 안 되지. 여기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재판장께서 거기 재판 진행 중에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소송이 인정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유무와 예. 변제 책임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관이 판결을 하는데 그 집안 사정까지 다 일일이 알고 판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걱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참 걱정입니다, 진짜. 예. 근데 이런 의미가 있네요. 정치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정치 행위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만약에 이게 승소 판결이 일부라도 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누구 상대로 해가지고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일단 지금 이 소송의 논리 구조는요. 정치인이 소송의 상대방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법률을 위반했으니 예.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죠. 대통령의 직위를 갖는 것이고요. 근데 그 공무원도 자신의 직무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대통령도 직무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의 상대방은 국회의원은 안 될까요, 이게? 같은 논리로는 국회의원도 되죠. 그렇죠. 헌법상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기관이- 국회의원들은 몇백 명씩 바뀌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대가 많은데 아주. 그 제가 지금 맡은 사건이 아니라 가지고요. 저는 일단 맡고 있는 사건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행사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양심수 관련 행사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통합진보당 우리 한번 다뤘었죠? 해산 과정이 김기춘 기획 작품이었다는 것이 고 김영환 다이어리에 나왔었다고 이 최순실 게이트 한참일 때 한번 김재현 전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어요.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그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김재현 전 의원과 안소희 파주시 시의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본인이 일하는 동안 안종범 전 수석이 남긴 종범실록처럼 업무 일지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 업무 일지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그 김영환 씨의 부모님이 이 다이어리를 공개하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내용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이게 업무 일지가 2014년 6월 14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7개월 네. 분량도 안 돼요. 네. 근데 그 7개월 동안 무려 45군데에 발견이 됐고 45군데 등장을 했다. 예, 통합진보당 또는 내란모 사건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특히 지난번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내통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의혹을 가로 왜냐하면 선목이 미리 알고 판결은 이번에 우리가 탄핵될 것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는데 일정까지도 그때는 언제 나온다, 어떤 판결이 나온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나오죠. 다이어리에. 그 말씀은 다 드렸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오늘은 아까 양심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미리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발판으로 해산의 발판으로 삼았던 내란음모 사건 관련한 부분만 일부 가지고 온 거고요. 특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 과제들 중에서 국정원 TF가 만들어져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실제로 다뤄지고 있고 조사가 시작됐죠. 뭐 예컨대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이런 것들도 국정원 조작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여기에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해산의 전말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청와대의 공작 여러 음모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과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22일 공개된 거에는 통합진보당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어떤 보도 나온 것 중에 국정원 아직 TF에 없습니다. 네. 밝혀야 될 이제 사안 막 중에 시작하는 과정인데 아직 없고 어떻게든 여기서 좀 크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안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네네. 양심수라고 하니까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가 양심이야. 자기 주장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양심수예요. 착한 게 양심수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양심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신념에 따른 주장을 하다. 선거 결과에 내란음모가 있었다고 떠들썩하게 큰 중죄를 지었다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8월 10일에
11일에 내란음모가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죠. 네. 네. 일단 항소심에서 그 당시에 무죄가 났고 나중에 그리고 아로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몰라요. 잘. 왜냐하면 그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고 해산된 것만 대대적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가 다 유죄가 났겠거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당연히 해산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해산이 빨라졌죠. 그래서 당시에 긴급하게 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헌법재판소의 법무부가 청구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인인데 청구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술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증인도 갑자기 바꾸고 서적 내용도 바꾸고 막 바꾸게 되는데 저희 통합진보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재판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바꾸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전혀 토를 달지 않고 법무부가 증인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줬던 거죠.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봤더니 이미 저렇게 이 8월 11일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한 전술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지원 방안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마련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대통령 집중 관심 사항인 이정희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대선 토론 때 복수를 한 거죠. 실제 그 복수를 하는데 그 총괄 기획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이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 것이고 그 단서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거기서 끊임없이 체크해 가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낼지를 미리 알고 그리고 언제쯤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도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그때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도 미리 알 뿐만 아니라 네.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가 하는 내용을 새로 가져왔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탄원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 탄원서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요. 네, 당시에 목사, 주교, 스님 이렇게 예, 등장하니까. 종교계의 가장 높으신 분들께서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탄원서를 제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특히 8월 중순에 교황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에. 그래서 관련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저렇게 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종교계까지 자신들의 정치 공작의 영향 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관련 기고문 같은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종교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게 먹힐까봐 네. 선처 탄원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이제 법원에 제출하고 네. 그러니까 논평 몇 군데서 했어? 네 군데 체크한 거죠. 언론까지 네.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이 이석기 선처를 또 탄원했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반박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얘기를 끊으려면 너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거야? 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사실 기본적으로 다 비겁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사안은 통합진보당 감옥에 가면 그거 그냥 양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는 양심이 착하냐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니까 착한 사람들이 끌려간 게 아니잖아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양심수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 양심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뭡니까 근데 2014년 9월에는 14가지 정도 사건들을 짚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통합진보당 사건과 아로 사건 재판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보고 있었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굉장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1년 후까지 챙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14년 6월 25일과 8월 25일에 있었던 업무일지입니다. 6월 25일에 보면 8월 중순경에 서증조사 등의 절차들이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8월 중순이면 마무리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7월 28일에 아로 사건 항소심 결심이 있기 때문에 8월 5일쯤에는 뭐 증인 신문을 하고 공판 기록이 넘어온 이런 얘기들을 재판 소송 당사자들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챙기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그런데 민정수석이 챙기고 있었다. 네, 문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8월 25일 정확하게 2달 후에 통진당 사건 관련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라. 그래서 법무부 TF와 접촉을 하고 다양한 홍보, 여론전 같은 걸 펼쳐라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오죠.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래대로라면 8월 11일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